안녕하세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참아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런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가족 욕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고 이제 갓 대학을 간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물론 남편도 있죠. 없는 것만 못하지만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뭐 서로 안 좋았다기보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저에게 참 못했죠. 바람도 여러 번 피웠고 심지어는 두 집 살림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걸렸을 땐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너무 뻔뻔해지더라고요. 이젠 들켜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랑 왜 이혼하지 않고 사냐고요? 듣기에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무슨 걱정이냐 하시겠지만 딸 때문이었어요. 딸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라도 허울뿐인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냥 이혼하라니까. 딸아이는 아빠 필요 없다며 늘 이혼하라고 했지만 전 늘 그게 또 아니라고 딸아이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면 딸아이는 늘 답답해하며 자기 가슴을 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 환경 때문이 큰 것 같아요.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인지 사회적으로 편견 어린 시선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머니 없는 편부모 가정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고 말이죠. 무엇보다 가장 그 사실에 저를 비난 아닌 비난을 했던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예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처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간 자리였습니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티가 나는 법인데. 첫인사를 간 자리에서 대놓고 그러셨어요. 원래 대놓고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침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집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정말 팍팍 내셨었거든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말입니다. 막상 살아보니 부모님들 다 살아계시는 남편이 저보다 훨씬 막대먹은 삶을 살았는데요, 뭐. 남편이 처음 바람핀 걸 걸렸던 날 제가 엉엉 울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런 놈 있으면 놔보라고 해. 너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질질 짜고 그러냐? 응? 바깥일 하는 남자가 딴 눈 한 번 안 팔면 그게 어디가 잘못된 인간이지?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두 집 살림까지 차린 걸 알고 진짜 이혼하겠다 했을 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아들도 못 낳아본 게 본처 유세란 유세는 다 떠는구나. 바깥에서 애만 안 낳아서 오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니? 어? 그리고 뭐 이혼하면 먹고 살 구석이나 있니? 혼자 애는 어떻게 키울 거니? 딸내미를 귀엽고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야겠어? 시집 갈 때 시댁에서 잘도 좋다 하겠다. 물론 딱히 능력도 없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저를 붙잡은 말은 그게 아니라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이혼이 흠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많다곤 해도 또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 딸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가게 될진 모르는 일이잖아요.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진 못할 망정 흠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방도 따로 썼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그런 걸 전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차려놓으면 먹으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먹었고 뒷정리는 제가 그냥 남편이 다 먹으면 나와서 했어요. 한 달의 생활비는 얼마 정도 꾸준히 제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걸로 생활비하고 아이 키우고 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도 거의 없긴 했지만 그런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로를 없는 사람인 양 굴며 살았어요. 남편은 어땠을지 몰라도 전 어느 순간 그게 편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부턴 더더욱 말을 섞을 기회가 없었어요. 딱히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오늘 예린이 안 와? 어쩌다 남편이 그렇게 말이라도 거는 날엔 마치 혼자 있다 누군가 말을 건 것처럼 화들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서운해 하더라고요. 어이없게도 말이죠. 이번 주말엔 친구들이랑 놀러 간대. 그러면 미리 말을 해주지. 주말에 우리 예린이랑 밥 먹으려고 약속도 안 잡았는데. 다시 잡아 그럼. 전 이제 하나도 서운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이 묻더군요. 이제 질투도 안 나? 뭘 질투해?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그게 몇 번째인데 아직도 질투하고 화를 내. 난 당신 내 남편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러지 않은 지 오래됐어. 그런데 나랑 왜 사는데? 예린이 결혼만 시키면 이혼할 거야. 남편은 나이가 들은지 부쩍 저에게 말을 걸거나 예린을 찾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하지만 저희 모녀는 이미 남편에게서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진 이유였습니다. 그가 서운해하는 게 보여도 뭐 그래서 어쩌라고? 같은 생각밖에 들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만큼 긴 세월 동안 정말 마음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켰으니까요. 남편은 저희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꼭 외박을 했어요. 상대가 대체 몇 번째 바뀌는 거지 몰라 세는 것도 까먹었지만 아무튼 또 새로운 여자에게 갔겠죠. 아이가 대학에 가고 이제 저도 한가해지니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혼할 텐데 그때 제대로 된 방 한 칸이라도 얻으려면 제 수중에 얼마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운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위자료는 다 청구할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저는 원래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하는 일을 재밌어 했고 또 재능도 있었거든요. 뭔가를 만들 기회만 있으면 다들 인정할 만큼 말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마음으로 생각만 했던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은공예였습니다. 은으로 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취미생활이 생기니 인생이 나름 즐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너는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닌다고? 집에도 잘 안 오니? 원래 보름에 한 번 정도 반찬을 해서 시어머니 댁에 갖다 드렸는데 그 주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뭘 좀 배우고 있어요. 돈을 좀 벌어볼까 하고요. 너 같은 게 무슨 수로 돈을 벌어? 집에서 얌전히 살림이나 하지. 다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만둬. 다 늙어서 무슨? 아니요. 그냥 할 거예요. 애비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냐? 네. 시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반기를 든 적은 일평생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건 꺾기 힘들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어쨌는지 그걸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반찬 해다 주는 건 앞으로 늦지 말라고 하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일종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달이 생활비를 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집안일 같은 건 제가 월급을 받았으니 해야 하는 거로 생각해서 별 불만 없이 했어요. 그게 마음이 더 편하기도 했고 말이죠.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친정아버지였어요. 사실 제가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친정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엄마 없다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거 아닌지.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되도록 좋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려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렴풋이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사위란 작자가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는데 말입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은 아이 입시 문제로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은공예를 배우면서부터는 그곳에 정신입하려 아버지 찾아뵙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 생신쯤이 다가오는 걸 달력을 보며 깨닫고 나선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해드릴지 아버지랑 가까운 교회라도 어딜 좀 다녀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가 아버지더라고요. 전화하시는 일이 잘 없는데? 라고 중얼거리곤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그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계신단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지 않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난 말기세요. 저는 가족분을 한 번도 병원에 데려오신 적이 없어 혼자신 줄 아셨는데 따님분이 있으셨어요? 빨리 좀 오시지. 가난 말기요? 수술은요? 항암은요? 발견 당시 이미 수술은 힘든 상황이었고 항암은 2차까지 완료하신 상태예요. 그런데도 암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연세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쳐다볼 만큼 말이에요. 아버지의 입원 수속을 마치고 아직 안 깬 아버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까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들이 다 꿈결 속의 말처럼 느껴질 만큼 아득했어요. 길어야 3개월 정도일 겁니다.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일어나시면 진통제 처방 많이 해드릴 테니까 좋은 곳 많이 모셔가고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세요. 물론 환자분 체력이 그만큼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치료는 힘든가요? 고쳐지진 않더라도 연명치료라도 이미 병원에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같이 쓰러지시거나 열이 많이 나면 응급실로 바로 오세요. 마지막 시간은 벌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버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또 울었어요. 평생을 먼저 간 어머니만 그리워하며 자식들을 키운 아버지의 그 얼굴이 오늘따라 더 늙어 보이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동생들이 와서 아버지 옆에서 다들 펑펑 울었어요. 다들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큰딸인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깨어난 아버지를 붙잡고 삼남매가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진 차마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말을 못했다며 끝까지 저희에게 미안하단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진 같이 지낼 작정으로 말이죠. 딸아이에게 이야기했더니 딸아이도 당분간 주말엔 할아버지의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니들 고생시키기 싫다. 저더러 이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저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슬퍼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허락하셨어요. 남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집에 안 들어간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연락이 왔습니다.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말이죠. 사흘 동안 집에 마누라가 없어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당분간 아버지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해? 내가 안 물어봤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 그랬겠죠. 남편이 안 물어봤으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한테 얘기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 당신한테 난 남편이 아니야? 그런 지 오래됐잖아. 뭘 새삼스레 물어봐? 아무튼 나 당분간 못 들어가니까 어머님께는 당신이 이야기해. 반찬 당분간 못 해드린다고. 그러고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주말마다 동생들이 와서 아버지와 넷이 즐겁게 지내고 평일에는 저와 시장도 다니고 또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도 하면서 말이죠. 니들이랑 이렇게 지내니 진짜 좋구나. 진작에 이렇게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지금 좋으면 됐지. 죄송한 것도 많다. 그런 소리 하지 마로. 주말에 딸아이와 동생들 둘 그리고 아버지까지 5명이 여행을 가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집으로 좀 오거라. 왜요? 저 오늘 못 가요. 시어머니가 오라면 올 것이지. 말이 많어. 오늘 지방에서 집안 어르신들 올라오시는데 큰며느리가 얼굴 비추고 음식 대접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저 오늘 아버지랑 어디 가요. 못 가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2년이? 봐주니까.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니네 아버지랑 오늘 안 가면 못 가니? 응? 오늘 당장 돌아가신다니? 어디서 말대꾸야? 오라면 올 것이지. 그 나이 노인의 암으로 죽는 게 뭐 대수라고? 마지막 그 말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전 더 이상 시어머니 말에 듣지 않겠다는 결심이요. 남의 부모 말 듣는다고 제 부모한테 불효하는 짓 이제 안 해요. 안 가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다 같이 떠난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아버지도 동생들도 예림이도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 번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집에 가지러 갈 물건이 있어 갔는데 웬일로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장인어른이랑 여행 갔어? 동생들이랑 딸아이랑. 어머님이 말해? 어머님이 당신한테 한 소리 하라고 전화하셨거든. 내가 한 소리 들을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말로 잘 설득하지. 그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당신 엄마가 말로 설득이 되는 사람이야?
제 날카로운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섭섭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부르지 그랬어. 당신이 거길 왜 해? 당신 오면 나도 딸도 다 불편해. 제 말에 입을 삐죽이더군요. 그리곤 약간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따로 없었어요.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장난해? 지금? 내가 이러니까? 당신은 내가 이러기 전에도 여자 몇 명을 바꿔가며 만난 사람이야. 내가 이러니까?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겠지. 머리에 총 맞았니? 다 잊어버렸어?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제 그 말에 질린다는 듯 상대하기 싫다는 듯 또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밖으로 나가더군요. 보나마나 오늘도 다른 여자에게 가서 외박하고 올 게 뻔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섭섭하다는 둥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거겠죠. 자신이 섭섭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서 분통이 터졌지만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와 생활했어요. 아버지의 몸 상태는 점점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만 갔습니다. 말라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말라가는 듯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반찬 해오라, 뭐 사달라 이런 이야기일 게 뻔했으니 안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엄마, 나랑 이야기 좀 해. 어느 주말 할아버지 집으로 내려온 딸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밖에서 이야기하자길래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가 싶어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나 부탁이 있는데. 말해. 무슨 큰일이 있나 싶어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제발 이혼하면 안 돼? 전엔 딸아이가 밥 먹듯이 한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 주제를 이야기할 줄은 몰랐던지라 조금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아니야. 나 최근에 진짜 진지하게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난 엄마가 이혼을 안 해서 더 불행한 것 같거든. 엄마도 나도. 그래도 너 결혼할 때까진 그럼 내가 결혼 안 하면 엄마도 이혼 안 할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난 정말 엄마랑 아빠 보면서 결혼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며 자랐거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설사 하게 되더라도 내가 편부모 가정이란 이유로 나를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집이랑은 안 하는 게 맞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아버지 없다 그러면 무시당하니까. 요즘은 그런 거로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엄마 딸 그런 걸로 무시당할 만큼 호락호락하지도 않아. 난 그런 걸로 무시당하는 것보다 엄마랑 아빠가 같이 그렇게 남보다 못하게 사는 걸 보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건데 이게? 딸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딸아이는 핑계일 뿐이고 내가 혼자 내던져지는 게 무서웠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남편과 정리하겠다고 말이죠. 다만 바로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계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준비는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남편의 불륜 증거들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저에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 이곳저곳 좀 알아봤어요. 그러던 중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징글징글하더라고요. 추석 때는 올 거니? 못 가요.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자리 못 비워요. 너 아니면 수발될 사람도 없니? 동생들이 한다고 해도 저도 옆에 같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곁에서 못 지키면 안 되니까요. 별 유난을 다 떤다. 너만 부모이니? 시끄럽고 추석엔 와. 못 오면 정말 쫓겨날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곤 끊으시더라고요. 쫓아내지 않아도 스스로 나갈 작정이었는데 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선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부를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서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100번 정도 망설이다 연락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남편의 안부를 물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였어요. 알겠어. 오늘 중으로 들릴게. 하지만 남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약속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세상을 뜨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께 못해드렸던 것만 생각나고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만 남았죠. 그 와중에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아이, 내가 어제 급한 일이 생겼어. 됐어. 당신 말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기대도 없었어. 마음 같아선 여기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보는 눈도 많고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소란 피우기 싫어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남편은 딸아이에게 가서 뭐라 말해거는 듯 보였지만 딸아이는 그런 자신의 아빠를 싸늘한 눈으로 가만히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군요. 그날이 추석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갓집에 사람이 적긴 했어요. 동생들과 앉아서 아버지 이야기하며 울다 웃다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더라고요. 둘 다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는 슬픈 얼굴이라 그렇다기보단 그냥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진 곧 알게 되었습니다. 탐탁지 않은 얼굴로 향을 피우고 절하고 일어선 시어머니는 작게 하지만 분명히 들리게 말했어요. 왜 중요한 날 첫날 뒤지고 지랄이야. 순간 눈에서 번쩍 뭔가가 빛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성의 끈이 끊긴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때부터는 제가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도 않아요. 정말 많이 화가 났다는 것 말고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정색하며 되물었어요. 제 엄청나게 싸늘한 말투와 얼굴에 시어머니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누이는 눈치를 보며 자신의 엄마를 말리는 척이라도 하더군요. 엄마가 그건 말이 너무 심했어. 얼른 언니한테 사과해. 시누이까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분명 자신이 잘못한 건 알았지만
죽어도 저에게 사과는 하기 싫었던 건지 자존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중요한 날 전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했다. 왜?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조금 전엔 왜 중요한 날 전날 뒤지고 지랄이야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제가 제 입으로 그 말을 다 뱉을지 몰랐던 시어머니는 그래도 조금 팔린지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긴 하더군요. 사돈 장례식장 와서 그런 몰상식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아무리 사람이 경우가 없어서 그렇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욱한 듯 보였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언성을 높였거든요. 인연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여태 친정아버지 병간호한다고 시어머니 반찬이다 중요한 집안행사 다 놔도 봐준 이 시어머니를 그건 봐준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머니같이 되먹지 못한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는지. 인연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면서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제 뺨을 때리더군요. 짝 하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맞은 건 별로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뺨을 붙잡고 다시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부로 저 사람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남남이죠?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 아니고요. 뭐?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묻자마자 저도 시어머니의 뺨을 올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저와 달리 시어머니는 적잖게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랬겠죠.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으니까요. 너. 제가 참고 살아주니까 만만해 보이셨죠?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제부터 시어머니 아니라니까요.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거라고. 이혼.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더 험한 꼴 보기 싫으시면. 놀라서 멍하게 있는 시누이와 남편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데리고 나가. 여보, 당장 나가. 남의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운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제 그 단호한 태도에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도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듯 남편의 팔을 떼어내려 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어머니 그만하세요 라고 하니 끌려나가더군요. 그렇게 장례식장은 마무리가 됐어요. 남편이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남편에게 문자를 남겼거든요. 장례식장에 돌아오지 말라고. 그리고 얌전히 집에서 이혼소송 준비나 하라고 말이죠. 남편에게 전화와 문자가 많이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너 정말 이혼할 거니? 네가 제정신이야? 그동안이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제 제정신 들어서 이혼하겠다는 건데요. 기어코 네 딸을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겠다 이거야? 예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랑 이혼 안 하면 저랑도 연 끊겠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한번 움찔하더군요. 이제 딸아이 핑계도 못 대게 된 겁니다. 그러고는 눈알을 굴리더니 다른 말을 하더군요. 혼자 먹고 살 순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잘 모르시나 본데 애비가요 어머니 바람을 진짜 수십 번 피웠어요. 여자가 수십 명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애비가 바람 피운 증거 하나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그 위자료로 제 일 시작할 거고요. 그런 걸로 무슨 재산을 뺏어가? 변호사 만나고 준비 다 했어요. 위자료 엄청나게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먹고 살진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시더군요. 분노로 말입니다.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내 아들 재산을 받아? 남자가 바람 좀 필 수도 있는 거지. 법대로 하려고요. 어머니 말 말고 법대로요. 인연이? 또 때리시려고 하길래 제가 뺨을 들이밀면서 말했어요. 때리세요. 여기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머님이 저 때리신 것까지 고소해서 보상금 받아야죠 뭐. 제 그 말에 시어머님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더 이상 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소송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도 연락이 간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입니다. 사실 남편이 한 말은 뻔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그동안 못했던 제 이야기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요. 언제 그렇게 증거들을 다 모아놨어? 열심히 모은 것도 아니야. 당신이 만난 여자 중에 반도 안 돼. 내가 그렇게 많이 만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그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그런 거에 화낼 만큼의 기력도 애정도 없었어요. 소송 가면 당신이 무조건 이기겠네. 그니까 그냥 합의하지. 예린이한테도 엄마 아빠 그렇게 싸우는 모습 보여줄 필요 없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혼을 안 하는 건 선택지에 없는 거지? 어차피 당신 나랑 정도 없잖아? 나도 다 늙어서 조강지저 찾는 남편 별 필요 없어. 설득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자 남편은 쉽게 포기하더군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든 진득하게 하거나 진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했어요.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반대를 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 분할받은 재산 때문에 확률이 높았지만요. 하지만 너무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쳤기에 남편 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게 그나마 덜 주는 거였을 거예요.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 수임료도 다 지급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제가 은공예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전 남편에게 분할받은 재산으로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손재주가 좋아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제 공방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꽤 많이 왔어요. 만든 액세서리들을 팔고 일일 강좌 등을 하면서 돈도 제법 벌었어요. 혼자 생활이 가능하고 남을 만큼 말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니 삶의 만족도가 너무 올라가더군요. 그 전에 왜 그렇게 미련하게 붙들고 살았나 싶을 만큼 말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았어요. 요즘만 같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좀 보고 싶어 하셔. 왜?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 처음이잖아. 한 번만 와줄 수 없어? 그리고 남편에게 받은 주소는 정말 예상 밖의 주소지였습니다. 다름 아닌 요양원이었어요. 그것도 치매 요양원 말입니다. 나중에 사연을 듣기로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당시에 만나던 여자와 재혼했답니다. 그런데 그 재혼한 여자가 문제였나 봐요. 내가 천벌을 받는 건가 봐.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그 여자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 입안에 혀처럼 굴었을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으셨거든요. 너는 진작 이혼하고 얘랑 재혼을 했었어야 해.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며 그 새로운 여자를 예뻐라 했다더군요. 시도 때도 없이 저와 비교를 해댔겠죠. 뭐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 사기꾼은 어머님의 환심을 산 뒤에 어머님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인감을 훔쳐 어머님 통장에 있는 돈과 땅을 홀랑 가져가 튀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도둑이 든 것처럼 다 뒤집어져 있고 그 사람 보이지 않더라고.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뒤 정신을 차렸을 땐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를 찾으신다는 거야? 몰라. 매번 며느리 어딨냐. 그러면서 당신 이름 부르셔. 사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 용서가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왜 중요한 날 전에 죽었냐고 막말하던 장면이 머릿속에 박혀 잊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참 마음이 약해서 그런 말을 들으니 도저히 모른 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기억도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할 노인네.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자 하고 찾아갔었습니다. 남편은 한눈에 못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전 한눈에 알아보시더군요. 왔냐? 처음에는 정신이 멀쩡한 줄 알았어요. 너무 멀쩡한 얼굴로 저를 보고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가 노각무침 먹고 싶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해오니? 오늘도 설마 빈손이야? 제가 시어머니께 자주 해드렸던 반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기도 했고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네요. 다음에 올 때 가져올게요. 하여간 넌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면서 혀를 차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었습니다. 뭐랄까, 그때는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대답해 줄 것도 같았어요. 어딘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머니, 왜? 제 어디가 그렇게 미우세요? 기가 안 죽는 게 너무 미워. 내가 이렇게 하면 기가 팍 죽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 들어야 하는데 늘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말 됐구나 하고. 그건 어머님이 먼저 저를 너무 막대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이 고집 좀 피우면 저 어르신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줄도 알아야지. 그러기엔 어머님 너무 심하셨잖아요. 라는 말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노각무침을 해서 싸들고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또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부모가 좋은 일을 하면 자식에게 그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기란 마음으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남편이 저 같은 사람이 또 없다며 자기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후회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당신 그 바람기는 기질이야. 후회한다고 해서 그 마음 그대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당신은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올 거고 그 여자 만나야 할걸? 당신은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니까. 남편은 그 말엔 부정하지 않더군요.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게 뻔했으니까요, 뭐. 실제로 저에게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새 여자가 생겼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너는 네가 오죽 못났으면 또 여자가 바뀌냐? 애비 다른 여자 생겼어요? 그래. 데리고 왔는데 인물도 그렇게 못났더구만. 그런 걸 여자랍시고. 이혼하려고요. 이혼은 무슨? 여자가 이혼해서 혼자 어떻게 살아? 저 돈 잘 벌어요. 지금 하는 가게가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님 뭔가 생각한 듯 누나를 굴리더니 제 손목을 덥석 잡으시더군요.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왜요? 어머니 저 안 좋아하시잖아요. 너 아니면 누가 저 인간 말종을 데리고 사니? 어? 너같이 참아주는 애가 어딨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살짝 눈물이 날 것도 같았습니다. 그걸 알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야 네가 안 떠날 거 아니냐. 네가 모자라다고 해야 겁을 먹을 거 아니야. 그제야 시어머니가 저에게 더 악랄하게 했던 게 이해가 다 되더군요. 일부러 겁을 줘서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고 용서할 수도 없지만 이해는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저를 찾는다는 말에 무시를 못하기도 했지만 그 속마음을 듣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몇 년을 저를 더 부려먹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전 시어머니가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은 저 말고는 그 누구도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남을 괴롭혀가며 대단하다 치켜 세우던 아들도 딸도 아닌 저밖에 없었습니다.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전 어머님이 그렇게 키워서 자식들이 그렇게 된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저와 시어머니 사이 말고도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바로 딸아이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엄마 걱정은 역시 쓸데없는 거였어. 무슨 걱정? 엄마가 예전에 아빠랑 이혼 못할 때 내가 결혼할 집에서 아버지 없는 거로 무시당할까봐 못한다 했었잖아. 그랬지. 나 인사 갔는데 그의 어머니가 나 엄마 아빠 이혼하고 엄마랑 살고 있다 하니까 손 꼭 잡아주시며 그러더라.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혹시나 하며 걱정했던 마음 한구석의 짐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은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남편을 식장에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전 그래도 아버지인데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딸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난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산 지 오래야. 그렇다고 있는 아빠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나한텐 죽은 사람인데 뭘 불러. 나는 내 결혼식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부르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안 부를 수 없잖니. 왜? 왜 그럴 수 없는데? 도저히 설득되지 않았어요.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전 손을 잡고 입장하거나 혼조석에 앉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야기는 하고 초대는 해야 하지 않겠냐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도 말도 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말하고 싶음 해.
근데 내 결혼식엔 절대 초대 안 해. 결혼한다는 걸 아는데 아버진 절대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순간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남편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상당히 의외라는 듯하지만 어딘가 기뻐 보이는 얼굴로 나왔어요. 예린이랑 아예 연락 안 해? 언젠가 전화하니까 휴대폰 번호를 바꿨더라고. 남편이 착잡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업보지 뭐. 그래. 아니 다행이다. 풀 죽은 얼굴로 앉아있으니 말을 꺼내기가 힘들긴 하더군요. 하지만 이 또한 남편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자기 아빠를 이 정도로 미워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으니까요. 예린이 결혼해. 제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예린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나이가 문제인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일찍 해도 되지. 만나봤어? 당연히 만나봤지. 나한테 인사도 안 오고 결혼할까봐. 어떤 놈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놈놈거려? 좋은 사람이더라. 남편감 잘 골랐더라고. 나랑은 달리 똑부러져서. 제 그 말에 남편이 헛기침하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민망했겠죠. 자신은 좋은 남편이 아니었으면서 딸아이 남편으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묻고 있는 게 말입니다. 남편이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어요. 나한테는 인사 안 온대? 당신 같으면 당신한테 인사시키겠어? 그래도 아버지인데 사위 얼굴 한 번 못 보고 바로 식장에 갈 순 없잖아. 남편이 서운한 듯 말하더군요. 지금 딸아이가 그 식장도 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전하러 왔는데요. 예린이가 당신 식장에 오지 말래. 그냥 담담한 듯 바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생각하더니 멍한 얼굴이 되더군요.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예린이가 그래? 당신이 결혼식장 오는 거 싫다고. 그러니한테 무슨 지 남편감을 소개해달래? 당신 욕심도 많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빠잖아.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니? 아빠가 아빠 노릇을 했어야 아빠지. 당신이 예린이한테 언제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걔가 그 어릴 때부터 두 집 살림하는 아빠를 보고 자랐는데. 남편이 차마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린이한테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 좀 해줘. 뭐? 예린이 신랑을? 아니, 예린이랑 나랑 둘이. 남편은 딸아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과 헤어진 후 딸아이를 만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안 만나. 그래도 한 번은 만나. 싫다니까? 평생을 안 보고 살 수 없잖아. 왜 그럴 수 없어? 난 평생 안 보고 살 건데? 네가 가서 이야기해 그럼. 평생 안 보고 싶으니까 앞으로 엄마 통해서도 그런 말 전하지 말라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와. 제 그 말에 딸아이는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이 서로 연락처를 모르는 통에 제가 중간에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란 내용을
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딸아이는 남편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제가 물으니 딸아이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혼주석엔 앉지 말라고 했어. 그냥 식장에서 결혼식만 보고 가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통해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어. 그니까 내 청첩장은 엄마가 줘.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딸아이는 단호하게 절대 결혼식장에 오지 말고 저를 통해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딸 결혼식장도 못 가면 정말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그 말에도 딸아이는 절대 오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이 그럼 멀찌감치서 없는 것처럼 보고 가겠다고 정말 싹싹 빌었다고요. 그리고 정말 딸아이 결혼식 날 남편은 없는 듯 조용히 식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조용할 때 식을 보며 자신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비어있는 아버지의 혼조석을 보며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했겠죠. 아마 그게 남편이 받은 벌일 겁니다. 평생 사위의 인사 한번 받을 수 없는 아버지가 된 게요. 어쩌겠어요. 자신의 업보인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결국은 자기 집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들 제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요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그만 줄여야겠습니다. 오늘 공방에 예약 손님이 있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칠순을 앞둔 여인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은 서글픈 인생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관계자분이 제 글 좀 잘 다듬어 주셔서 방송에 내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저희 시어머니 얘기입니다. 저는 삼남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여자이긴 했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친정에선 귀여운 딸 취급받으며 컸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2년 근무하다 회사 사람의 소개로 신랑을 만났습니다. 신랑은 풍채도 좋고 사람도 듬직했습니다. 제 이상형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나서서 반대했는데 배운 며느리 집에 들이면 집안 꼴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시어머니는 적당히 만만하고 말 잘 듣는 그런 며느리 원했지만 집안이 괜찮고 배움도 적지 않으니 제가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남편이 극구 나서서 설득을 하려 하자 또 저희 둘의 궁합을 트집 잡았습니다. 먼 절의 스님께 여쭤보고 오니 제가 집안을 들어먹을 며느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니 저희 친정에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뭔 대단한 집안이라고 절 반대하냐며 별꼴을 다 본다고 하셨고 친정아버지께서도 당장에 집어치우라고 난리를 치셨지요. 그렇게 되자 저도 결혼이 내키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놓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지 뒤에 물러서서 입을 대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막상 결혼을 물으려 하니 이미 남편과 몇 번 만나면서 정도 들었고 남편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몇 날 며칠을 저희 집을 찾아와 설득하니 저희 친정 쪽에서도 허락을 해주셨고 시어머니도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막상 식을 올릴 때가 되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친정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하고 사람 좋게 행동하셨죠.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니 시아버지에게 옆 언니가 지각 없이 군다고 크게 한 소리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모습도 좀 맞득지 않아 하셨어요. 사람이 앞뒤가 달라 보여서 징그러운 사람 같다고요. 그리고 절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친정의 근심을 등에 업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저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연탄불에 밥을 하고 하루 종일 빨래에 청소에 마음 편하게 쉴 틈이 없었죠. 나이 어린 시누이는 하는 것도 없이 미용 일을 배운다 어쩐다 하며 밖으로만 나다니고 어쩌다 집에 있어도 일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친정에 있을 때 친정엄마가 일하면 다 거들곤 했는데 시누이 하는 꼴을 보니 집안 가풍을 알만하다 싶었습니다. 까다롭긴 어찌나 까다로운지 빨래 같은 걸 해놓으면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저한테 투정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달래면 더 난리를 부렸습니다. 나이가 18살이나 된 여자가 하는 짓이 마냥 어린애 같았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일 배우러 다니는 딸이라며 시누이에게는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항상 지적을 받는 건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일 하는 걸 시콜콜한 거 하나까지 다 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죠. 옆에서 같이 하며 일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잔소리만 해대니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하루에 서너 번씩 차려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장에 나가는 시동생 때문에 6시에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시동생이 나가고 나면 남편과 시누이 밥상을 또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은 8시나 돼서 식사를 하시니 아침 준비와 설거지만 4시간이 걸렸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퇴근 시간이 다다르니 2번, 3번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재산은 또 얼마나 많던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증조부모 제사까지 다 지내야 했죠. 이러니 쉴 틈이 하나 없었어요. 쉬고 싶어도 눈 떠서 잘 때까지 일로 시작하고 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맞은 추석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하루 종일 제사 음식을 만들었죠. 힘든 기색이라도 보일라 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타박을 들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시누이도 일을 거들었는데 시누이는 일을 안 해본 터라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저질러 놓은 것도 다 제가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고 손님들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혼이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손님상을 들고 나갈 때만 겨우 남편 얼굴을 본 것 같네요. 그 와중에 명절 맞아서 시댁 식구들 빨래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까지 하고 나니 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고 저는 자정을 넘겨서야 겨우 일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 야밤에 세수를 하는데 하루 종일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하며 세수하며 그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씻는 소리에 우는 소리를 감추며 펑펑 울었죠. 혹시나 시어머니가 아시면 또 뭐라 잔소리를 하실 테니까요. 울고 나서 보름달을 쳐다보면 친정어머니 생각에 또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죠. 그때 저는 처음 친정으로 도망갈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도망을 간 생각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정말 도망이라도 가서 며칠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냥 하루라도 청소와 식사 차리는 일에서 벗어나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스한 밥을 먹고 귀한 딸이란 말을 듣고 싶었어요. 시댁에서 저는 거의 식모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때 보았던 보름달과 어머니 얼굴은 아직도 기억 속에 눈물 자국이 남은
흐릿한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니 또 고달팠던 건 김장철이었죠. 김장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무려 혼자 100포기의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100포기를 김장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서러웠던 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식재료만 사다 주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남편도 자기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했고 추운 마당에서 혼자 이를 악물며 김장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가을만 되면 온몸에 바람이 듭니다. 아마 요즘 세월만 같았어도 안 산다고 친정에 가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저 역시 시댁에 순종해야만 하는 줄 알았기에 열심히 김치를 버무렸죠. 김장을 해놓으면 시어머니의 반응은 참 그랬습니다. 내년부턴 내가 김장을 하든지 해야지.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던 대로 다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거 버무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원. 아유, 어머니, 이 사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냥 드세요. 넌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 며느라가야, 넌 주어진 재료로 맛내는 것도 힘들어서 다른 음식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매번 김장철은 올 텐데 그때마다 또 이렇게 할 테냐? 아니요. 다음부턴 잘 하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년 말만 그렇게 할 뿐 김장을 도와주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김장철이 오면 제 앞에 식재를 툭 던져두곤 이번엔 잘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하도 구박을 받다 보니 당시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를 보면 내가 저 개보다 더 못한 처지란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는 그 개에게 밥은 잘 챙겨줬고 밥만 잘 먹어도 머리 쓰다듬어 주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있다 보니 스트레스 받아서 애는 들어설까 싶었는데 그래도 시집 온 지 2번째 해 전 겨울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첫 아이라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시어머니는 딸을 낳은 것이 영 못마땅한 눈치였죠. 몸조리를 하면서도 밥이나 얻어먹었지 그 외에는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엔 37이라는 것이 있어 애를 낳고 21일간은 몸조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았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일하는 게 끔찍해서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간이 가지 않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력을 보고 샘을 꼽아가며 어서 3주가 지나가기만을 빌었고 21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얘야, 밥 차려라.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지금 일어났어요. 그렇게 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고된 일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2주 뒤에 또 구정 명절이 되었습니다. 옛날 설에는 친척들이 있는 대로 다 모여들죠.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갓날에는 방에다 뉘어놓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도 온몸이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은 똑같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처졌고 멍하니 혼잣말을 하기도 했어요. 당신은 제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속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 맞이가 거의 끝나갈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척분 한 분 중에 어머니처럼 트집을 잘 잡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만든 전을 맛보곤 불만을 말하신 거였죠. 아유,
전이 왜 이렇게 짜요? 소금을 잘못 넣었나? 아유, 난 못 먹겠네. 여보, 당신도 먹어봐요. 당시 제가 정신이 없던 나머지 소금을 더 넣은 것 같긴 했지만 맛을 보니 분명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준답시고 괜찮다며 한 움큼 전을 입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던 건지 남편이 그만 전을 마구잡이로 집어넣다 살에 걸리고 만 것이죠. 남편은 전이 목구멍에 걸려 계속 헥헥거렸고 저는 놀라서 남편의 등을 열심히 두들겼지요.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열이 차오를 대로 차올랐던 시어머니가 이 광경을 두고 보다가 그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내가 간 잘 맞추라고 했니 안 했니? 김장도 그따위로 해서 입맛 베리게 하더니 전 하나 못 붙여서 이 사단을 만드는 게야? 넌 심히 말이 웃음니? 우스운 거야? 시어머니의 불호령과 뺨세리에 전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얼어붙어 버렸고 눈물이 벌겋게 부은 뺨 위로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행동에 그곳에 있는 친척들도 당황하시긴 마찬가지였어요. 몇몇 분이 저희 어머니를 말리려고 데리고 나가려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길들을 거칠게 뿌리치셨고 계속 막말을 하셨어요. 당장 나가! 전 하나 못 붙이는 며느리 필요 없다! 내 말 곱깝게 듣는 며느린 필요 없으니 나가서 들어오지 마! 어머니, 결국 명절을 지내고 손님이 뜸해진 어느 날 밤, 저는 가출을 했습니다. 갈 곳이 있는 곳도 아니니 그저 하염없이 걷기만 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차들이 다니는 큰 길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그냥 확 뛰어들어 버리면 모든 게 편해질까 하는 생각만 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집에 누웠을 갓난쟁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또 한동안 멍하니 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 움직인 게 아니라 그저 귀신에 홀린 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시어머니 등살에 불면증이 와서 사놨던 수면제가 생각났어요. 그거다 싶더라고요. 전 그냥 약을 한 움큼 털어 입안에 넣고 씹어 삼켰죠. 약을 먹기 전 조금의 망설임도 없던 것 같아요. 그저 이 고생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벽에 기대어 잡지를 읽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들어? 꼬박 3일 동안 잠만 잤어. 괜찮아? 어머니 지금 많이 화나셨어.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저절로 볼을 타고 흘렀어요. 죽었다 살아난 제 안부보다 시어머니가 화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서럽더군요.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쓰러져 있는 저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을 알고 나니 앞으로 남편을 의지하고 살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약에 취해 쓰러진 저를 꾀병을 부린다며 들고 일으키다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자 그대로 처박아 두고는 깨어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하셨다 했습니다. 저는 잠시 정신을 차린 뒤 갓난아이를 업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만류했지만 전 이대로는 못 산다고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버렸지요. 친정 부모님은 손주를 데리고 와 알아놓은 저를 보고 묻지 않아도 대강의 사정을 짐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한숨만 쉬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함부로 이혼을 말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멍한 표정으로 방 안에만 있자 친정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제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혼하려면 해도 된다. 그런데 이혼할 게 아니면 다 참고 살 수밖에 없어.
너만 결정하면 우리가 다 도와주마.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고 갓난아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이 참으로 곱고 맑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입술을 떼었어요. 엄마,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이를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에요. 다시 갈게요. 정말 괜찮겠어? 네, 버텨볼게요. 하는 수 없죠. 애써 씩씩하려 애쓰는 제 말에 친정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고 제 품에서 눈물을 떨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봤던지라 그날은 저도 눈물이 많이 났죠. 어떻게든 웃음으로 울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어요. 다들 이렇게 고단하게 사는 거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힘들어서 친정 올 일 없을 거예요. 다음엔 웃는 낯으로 배워요. 우리 순이 착하기도 하지. 마지막 시댁으로 가기 전 어머닌 제가 좋아하는 인절미떡을 입안에 넣어주셨고 아버지는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하긴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원에 어쩐지 힘도 나는 것 같았어요. 전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마지막으로 두 분을 한 번씩 끌어안으며 어머니의 품냄새를 가슴에 새긴 채 길을 떠났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긴 역시나 냉랭했죠. 평소 제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한테 사과해. 내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놨으니까. 지금까지 잘하다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참고 살면 나중엔 다 네 호강이지. 나를 믿고 고생이 좀 되더라도 견뎌봐. 네가 이러니까 회사 일도 못하고 나도 힘들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전 남편에게 이 한마디를 한 후 묵묵히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를 훈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물론 그날 저는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벌줄 요량으로 제게 밥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전 저녁밥만 짓곤 빛나는 달 앞으로 와 그저 달빛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저는 여름에 또 딸을 낳았습니다. 뱃속에 있었을 땐 편했지만 막상 딸을 낳고 나선 그간의 집안일로 몸이 많이 상했는지 힘들었습니다.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전 어렵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어머니의 돌아오는 대답은 가혹하기 그지없었어요. 어머니, 저 몸이 좀 힘들어서 이번엔 한 달 정도 쉬면 안 될까요? 뭐 한 달? 아니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았으면서도 무슨 한 달씩이나 쉬겠다는 거야? 첫애 낳았을 때 몸조리 했으면 됐지. 거기다 여름인데 무슨 몸조리 한다는 거니? 잔말 말고 밥이나 차려라. 그놈의 밥. 이번엔 여름이니 몸조리할 필요도 없다고 박박 우기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전 딸을 낳고 3일도 안 되어 집안일을 해야 했고 그러다 밥상머리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를 쉬게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둘째를 낳은 이후부터 또 다른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딸 낳았다는 구박이었어요. 둘째가 딸이었을 때부터 예상이 되긴 했지만 정도가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시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울어대셨어요. 아니, 내 손주가 다 딸이어서 어떡해요? 언제 아들을 보냐고요? 이러다 아들 못 보면 어떡해요? 기다려봐. 아직 둘째인데 뭔 걱정이야?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여기 걸레질이나 해. 며느리 시키지 말고. 시아버지는 막상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머리에 흰 수건이라도 감을 듯 저만 보면 툭하면 골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밥을 지었죠.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어쩐지 제 딸을 그리 살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셨어요. 물론 대놓고 무슨 말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전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거기다 아들 낳은 남편 친구 부부가 오면 그리도 부러워하시면서 꼭 제가 있는 앞에서 티를 내시곤 했죠. 아이고, 요놈 참 귀엽게 생겼네. 아주 잘 생겼어. 나중에 큰 인물 되겠어. 그지? 우리 집에도 이런 경사가 나야 할 텐데. 심지어 남편조차 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은 견디기 힘들어 했어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뭐 안 낳고 싶어 안 낳습니까? 셋째 가지면 되잖아요. 셋째도 딸이면 어째? 아니, 그걸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도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회사에도 힘든데 집 와서 어머니 한숨 들으면 저도 기분 안 좋습니다. 내가 무당이라도 찾아갈까? 내 친구 경남이가 글쎄 용암무당한테 부적을 받아왔다는데 걔 며느리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지 않니? 그래, 안 되겠다. 그거라도 해야지. 당장 채비하자. 남편은 무당이라면 질색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힘이 없었죠. 어머니 손에 질질 끌려 무당집에 갔고 이상한 절을 100번 한 후 아이가 들어설 때까지 전 바지주머니에 항상 부적을 넣고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막내는 아들을 낳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 성별을 확인한 후 기뻐하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를 낳은 기쁨보단 이제 더 구박받지 않아도 되겠단 안도감이 더 컸으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상이 가시죠? 정말 그 세월을 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전 요즘도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하던 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너는 그래도 도시로 씹었으니 팔자가 편하지. 어디 시골이라도 시집을 갔어 봐라. 꼼짝없이 농사일까지 다 하고 어디 정신이나 차릴 줄 아니? 우리 땐 다 그렇게 살았다.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 저는 그 말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본인이 시집살이로 힘들게 살았으면서 저한테 그리 못되게 굴어 똑같은 힘듦을 겪게 하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참 나쁜 사람 같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줄곧 시어머니를 모시고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재산을 받아간 후론 살기 바쁘다며 시댁에 찾아오는 일이 줄었습니다. 꼭 저한테 시집살이 시켜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는 아들, 딸들에게도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시어머니와 오래 대화하는 것을 꺼렸죠. 나이는 들고 자식들은 안 찾는 걸 보니 왠지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옛날 여자분들 치고 시집살이 안 시키는 분이 드물었으니 저 하나야 그렇다 치고 엄마로서 자식이 안 찾는 건 분명 불쌍한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시어머니의 그 서슬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했고 어느새 저도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심상치 않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밤에 잠꼬대가 심해지셨어요. 아주 고함을 치고 난리였죠. 깜짝 놀라 달려가 보면 발길질까지 해가면서 잠꼬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랑 둘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제가 하는 밥이 짜서 드시질 못하겠다고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여태 살림하면서 간도 하나 못 맞추냐며 그 나이 되도록 음식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면서 타박을 하시곤 대접에 물을 담아 반찬을 씻어 드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남편을 봤지만 남편의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소리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싱겁게 해드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지간한 분 같으면 그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겠지만 워낙에 까탈이 심한 분이라 그때까진 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절더러 통장이랑 도장을 가져갔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한참을 가져갔냐 아니다. 그럼 왜 없어졌냐 하다가 그만 상대하기 싫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가물가물하셔 별 까탈을 다 부리신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 없으면 혹시 어머니 밥 안 챙겨? 네?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당신 나 없으면 밥 안 챙긴다고. 남편의 말은 참 황당했습니다. 하기야 남편은 제가 60이 넘도록 깐깐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도 일생 제 편 한번 들어준 사람이 없는 사람이니 시어머니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한테 벌컥 화를 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그런 짓을 해요? 말이 말 같아야 대꾸를 하지. 밥 안 챙겨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또 누가 있어요? 제가 그런다고 어디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전 그날 남편에게 화를 냈고 이 우라통을 참으면 내가 죽겠다 싶어 처음으로 전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냈죠.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제가 언제 어머니 밥을 안 차렸어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다 해드리잖아요. 싱겁게 해오라면 해오고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제가 추궁해도 어머닌 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시더군요. 그런데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모른다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이 어머니 밥 굶긴다고요. 그래서 배고프다고요. 내가? 난 너한테 그런 적 없는데? 남편이 어머니를 방 안으로 데려가 단둘이 얘기를 할 때조차 어머닌 자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말하더군요. 그제야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셔가 보니 벌써 초기도 아니고 꽤 진행된 치매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래저래 알아보며 준비를 했어요. 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하니 또 공단 직원이 나왔을 땐 멀쩡하게 행동하셔 참 사람 곤란해지더군요. 오해 없이 일을 마무리해놓고 생각하니 예전부터 다른 사람 앞에선 사람 좋은 척, 점잖은 척 행동하고 집에서만 신경질을 부리시던 것이 생각나서 좀 얄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은 전쟁 같은 치매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요양보호사분들을 써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든 시집살이를 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며 새삼 느꼈습니다. 가뜩이나 잔소리도 많던 양반이 요양보호사만 보면 잔소리를 해대는데 치매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니 그분도 혀를 내두르더군요. 언젠가는 요양보호사에게 갑자기 욕을 하고 반찬을 집어던지려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 있던 요양보호사가 어느 날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니, 아무리 내가 이 일 많이 했다 해도 이런 양반은 또 처음 봐요. 힘들어 죽겠어 아주. 전번날엔 내가 입고 온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단추가 어쩌고 저쩌고 2시간을 말하더니 급기야 옷을 벗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찌나 놀랬는지 환자만 아니었으면 뛰쳐나올 뻔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치매 오기 전에도 잔소리가 심했어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버텨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유, 난 모르겠어요. 저리 병세가 심해져서 어떡하려 그래. 요양원에 보내야지. 요양보호사도 버거워하는 걸 보고 몇 번이나 그분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제가 어머니를 달래도 또 화를 내며 온갖 욕을 다 해대니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어머니의 치매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나마 요양보호사가 있을 때는 저도 한숨을 돌리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하루하루 사람이 진이 빠져 못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해봐야 치매 환자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태평한 소리나 해댈 뿐이었습니다. 남편이야 늙음하게 살림감시니 뭐니 하면서 밖에 나다니니 사람이 얼마나 골병이 되는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하루는 대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기만 해요? 당신 어머니 이야기를 상의하는데 왜 그렇게 남 이야기 하든 말이에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 같이 돌보지 못해도 고민이라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당신이 돌봐주지 않으면 나도 힘들다고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저만하신데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 그래. 그래도 사시는 날까진 우리가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볼 테니 일단 조금만 참아. 여태 잘해왔잖아. 여태 잘해왔다고요? 나는 잘해온 게 아니고 당신 어머니한테 구박 안 받으려고 죽을 둥 살 둥 버틴 거예요. 제가 욱해서 빽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그제야 알았다고 한 후 일을 마무리하면 같이 돌보겠다 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제 입을 막으려는 듯이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 우유부단함 때문에 제가 평생을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식 키울 때야 남편이 바빠서 집안 돌아가는 걸 미처 못 챙겼다고 하지만 이제 마누라 고생하는 것도 뻔히 보일 텐데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이만한데 언제까지 혼자 다 떠안고 고민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그 해까지만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부터는 같이 어머니를 돌보기로 약속해서 일단은 아무 소리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남편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평생을 잔소리에 시달리며 들은 채만 채하고 40년을 왔는데 이제와 유별나게 굴자니 그것도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턴 아무 소리 않고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아픈 사람 붙잡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드는 것도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고분고분하면 할수록 나날이 비정상적이고 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 해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젊었을 적부터 그냥 제가 싫어서 그렇게 괴롭혀온 버릇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밥을 챙겨드리고 저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쫓아나와서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밥 먹지 말아라. 내 아들이 돈 벌어오고 너는 돈 한 푼 안 벌어온 년이 왜 내 집에서 밥을 먹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대신 집안일도 하고 어머니도 보살펴 드리잖아요. 이제 좀 그만하고 밥 잡수세요. 밥 먹지 말라니까? 당장 숟가락 내려놔! 어머니는 억지를 부려 제 숟가락을 뺏었고 먹지 말라고 계속 악을 써대는 통에 밥상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숟가락을 놓는 척을 하면 그제야 만족한 듯이 방으로 들어가셨죠. 정말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 살이 쪽쪽 다 빠졌습니다. 절로 다이어트가 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가 방에 들어가면 제가 먹는지 알았는지 집안의 모든 숟가락을 숨겨놓으셨어요. 그 숟가락들이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아세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덕분에 한숨을 푹푹 내쉬며 집안의 모든 숟가락을 하루 종일 씻어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내가 이 신세이구나 하면서요. 시어머니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환자라 하지만 틈만 나면 해대는 소리가 참으로 듣기 힘들었습니다. 내 인연, 내 아들 홀려서 네가 결혼하자 쫄랐지? 네가 아주 요망하기가 그지없는 년이구나. 못된 년 같은 이라고. 어머니, 우리 중신 서서 결혼했어요. 중신은? 이년아, 네가 해달라고 난리를 쳤겠지? 제가 그이가 누군 줄 알고 부탁을 해요, 어머니. 처음에는 웃으면서 대꾸했지만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치매 환자들이 저럴 정도면 영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는 건데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 건 알고 저러니 영 마음에 없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니와 산 정이 있는 저로서도 점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했죠. 정신과 선생님은 제가 시집 올 때 아들에 대한 애착이 심해서 며느리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닐까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심 속이 참 허하고 씁쓸했죠. 솔직히 몇십 년간 당신을 모시고 산 건 다른 자식도 아니고 바로 저였는데요. 이날 이때껏 시어머니의 밥을 지어주고 손톱 발톱을 깎아주고 씻겨주는 사람은 저인데 며느리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은 저로선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그런 게 모두 한낱 먼지같이 느껴졌지요. 날로 속상함만 쌓여가던 차에 결국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제가 밥을 챙겨드리고 전 시어머니가 밥을 다 드시면 몰래 먹으려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밥을 다 드신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개밥그릇을 들고 들어와선 밥솥을 열고 거기다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리려고 뛰어가니 갑자기 제 앞에다 개밥그릇을 던지셨어요. 이년, 너 또 몰래 숨어 밥 훔쳐먹으려 그러고 자빠졌냐? 아니 이년아, 먹어라 밥이다. 너 같은 년은 이런 데다 밥을 먹어야 제격이야. 바닥 보일 때까지 핥아 먹어.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살기 등등하게 쳐다보는 그 모습을 우두커니 보다 저도 그만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힘없이 중얼거렸죠. 네, 어머님. 거기 두세요. 이따가 먹을게요. 얼른 방에 들어가세요. 얼른. 그런데 시어머님을 방에다 모시고 돌아 나오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잠깐 오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무서운 말이 튀어나왔고
들은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게 그때 그만 약을 처먹고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낮게 읊조리는 그 소리에 저는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쳐다봐 이년아. 네가 그래도 아들이라도 하나 낳았으니 여태 목숨 부지하는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나라도 니년 입에다 약을 부어버렸을 거야. 저는 그제야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면제를 먹고 쓰러진 그날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제가 어찌되나 하고 쓰러져 잠든 저를 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저도 주체 못할 무서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을 붙들고 단판을 짓기로 했어요. 여보, 난 더 이상 어머니 못 모셔요. 요양원에다 모셔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고 뭐고 간에 간병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 이제 더 같이 못 삽니다. 그리 하세요. 참. 아니 저번에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야? 올해만 어떻게 버티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모신다고. 요양원 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겠어? 그러면 당신만 효자입니까? 당신 동생들은 재산만 받아가곤 설날 하루 빼곤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고생은 왜 당신만 다 하려 해요? 글쎄, 그러니까 장남이지 않나. 장남, 당신 혼자 하셔요. 난 이제 맏며느리 안 할랍니다. 정어머님 안 맡기시려면 우리 이혼합시다. 요새는 황혼 이혼이라고 다들 합니다. 제가 이혼이란 말까지 꺼내자 남편도 입술을 한번 쭈뼛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그래도 낮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입 밖에 낼 엄두도 안 나더군요. 남편은 이틀을 고민한 후 결국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가는 날 가는 길에 남편이 있는 초소에 잠깐 들러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잘 가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며 해맑게 웃어 보이셨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전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더러 퍼붓던 악담을 생각하니 도저히 시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많이 쇠약해지셨겠죠. 그렇게 40년간의 고부 갈등도 끝이 났네요. 세연이라도 이렇게 쓰니 이제야 속이 뻥 뚫린 기분이 들지만은 그래도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계속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제가 왜 그리 미련하게 살았어야 했는지 싶고 정말 이혼이라도 했다면 제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도 궁금하네요. 분명 지금보단 나아졌겠죠. 삶이 참 허무합니다. 시모를 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았는데 결국 듣는 말이라곤 죽었어야 한다는 험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그날의 진실도 너무나 혹독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제 죽음을 바라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사람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원망과 한스러움이 요즘은 저를 하루 종일 짓누르고 있는 듯해요. 지금까지 글재주도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